오오, 으르런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자동 매콤한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또 봄꽃님이 얼마나 숨막히게 할지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매꼬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없어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왠지 영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키워드답죠? 자, 여러분 숨막히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이진웅 씨입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겪었던 사건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0-40년 전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별히 지역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사자가 그런 걸 원치 않아서요. 그 시기와 지역은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귀신이나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쫓아온다거나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기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싹하고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진호 씨는 예전에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매장에서 담직을 서던 시절 어느 날 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왔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그 손님도 차량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이 특별했던 점은 이진호 씨가 고객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설명은 이미 입에 달았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가격을 설명하고 옵션을 말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캐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축구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취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방어막을 깨뜨릴 수 있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이진호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손님을 꼼꼼히 스캔하며 빠르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손목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시계랍죠. 고전적인 디자인이었고 뭔가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의 초침이 이상하게도 멈춰 있었어요. 이진호 씨는 그 시계를 보며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왜 멈춰 있는 걸까? 그때부터 이진호 씨는 그 손님의 존재가 단순한 고객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와 그 손님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 며칠 후 이진호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순단했던 차량이 이상한 이유로 강남의 주차장에서 전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외부의 충격이나 이유 없이 차는 불타버렸습니다. 차량이 타는 이유가 없었고 불은 갑자기 시작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진호 씨는 그때 그 손님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그때 그 시계는 전날 뭔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손님이 나가고 난 후 영업사원은 그날의 성당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특히 그 손님이 이야기했던 그 손목시계가 마음에 남았다. 그 시계는 꽤 고가였는데 사장님이 그 시계를 보고 나서 눈에 띄게 몰랐다는 것이다. 이거는 너무 비쌀 텐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했지만 그 손님은 내 형편에 이런 걸 새로 사기는 어려워서 중고로 구해보려고 한다.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영업사원은 그때 그 손님이 말한 중고 시계에 대해 조금 꺼내줬다고 했다. 중고로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고 말했지만 손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 중고가 뭐가 문제냐? 이게 진짜 명품이라고. 내가 그거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러더니 그 손님은 아주 자신 있게 거기에는 진짜 명품들이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 영업사원은 얼른 메모를 했다. 그 후 상담은 계속 이어졌고 시계를 주제로 관계를 잘 풀어갔다. 무엇보다도 그 손님의 정보는 영업사원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 손님은 결국 계약을 마치고 떠났다. 영업사원은 그날 오후에 이야기했던 명품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많은 영업사원들이 명품을 자신의 몸에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영업사원은 그 손님이 말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후 그는 그 주소를 따라가며 명품 매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명품에 대한 흥미가 생긴 곳도 있었고 실제로 그 손님이 말한 곳이 정말 존재할지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망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도심에서 벗어난 논밭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그 중고샵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건물 크기도 원룸 정도로 작은 규모였고 2층짜리 건물이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잘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1층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찾던 명품 시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래도 다른 물건을 살 필요가 있어 컴퓨터 마우스를 하나 사기로 했다. 마우스를 사면서 그는 그 매장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결제를 마친 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혹시 명품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 직원은 웃으며 네, 명품도 다루고 있지만 고가의 물건이라 지금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청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영업사원은 그 말을 듣고 혹시 그 손님이 말했던 그 명품이 실제로 있는 곳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곳에 다시 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멤버십에 대해 듣고 살짝 의아했지만 점점 그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흥미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고급 제품들을 매고에 전시하지 않고 멤버십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줬다. 물론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결국 돈을 내라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비용은 따로 없다고 했다. 멤버십은 간단히 말해서 고가의 물건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질과 같은 거라고 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손에 쥐는 게 아니다. 그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준다고 했다.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럼 제가 멤버십을 신청하면 저도 이 고급 물건들을 구매할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은 간단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 외에도 약간의 친분하기를 통해 멤버십이 승인되면 예약제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다음날 연락을 드린다고 했다. 다음날 그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매장은 2인 1조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한 사람씩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운영된다고 하니 사람들의 혼잡함을 막을 수 있었다. 마치 고급 백화점의 명품샵처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야 했고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이 정말로 고급 명품을 진지하게 다루는 곳임을 느꼈다. 이 예약 시스템은 그만큼 이곳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약속한 대로 예약 시간을 맞추어 매장에 갔다. 이곳은 지하 2층이 위치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웠다. 매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세련되었으며 각종 고급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주었다. 1시간 내에 반드시 구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살 의사가 없다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는 이런 규칙에 살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이 고급 명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았다. 원래는 고가의 시계를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그가 찾던 가격대의 명품 시계는 생각보다 비쌌다. 여러 명품 브랜드가 전시되어 있었고 시계 외에도 다른 고급 액세서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전처럼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실망을 느끼고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록 처음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원하는 가격대의 제품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고급 명품을 접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가 처음 그 가게에 갔을 때 그는 상당히 실망했다. 가게에 진열된 물건들은 기대한 것과는 달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종류도 많지 않았다. 그는 직원에게 물어보았고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는 주로 중고품을 다루는데 물건이 많이 수급되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또 만약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모델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고품 특성상 매번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가게가 순진하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중고샵의 사장이 아주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그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 가게에 들르면 예층에서 다른 물건을 하나씩 사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가게가 점점 유명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자연스럽게 가게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전략이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3번을 더 가게를 방문했다. 그러나 4번 가게에서 물건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결국 이곳이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었고 별로 볼만한 물건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시간이 좀 흘렀고 그가 촬영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고객에게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그 고객의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꽤 드문 일이지만 가끔씩 고객들이 연락처를 바꾸거나 연락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그 고객과의 거래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들도 같은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도 그 중고샵에서 시계를 구매했다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물어봤고 그들은 약 반년 전에 그곳에서 시계를 샀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시점이 물건이 별로 없는 시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가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건 주기적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맞춰 가야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앞으로 그 가게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원하는 물건을 찾을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몇 달 후 출고 날짜가 다가왔을 때 고객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고객은 유명한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특별한 매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이 그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고객을 소개해줄 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 거래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그 중고샵을 찾았다. 매번 파리에서 만나는 상황은 거의 비슷했다. 물건도 별로 없고 매장 분위기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곳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반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일을 하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 아침부터 시작해 일을 하러 갔다. 가던 길에 그는 우연히 비슷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이 원룸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은 조금 서름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이 주말 부부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의외로 많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는 그 지역의 옷제통을 돌아보며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 지역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주변은 조금 낡고 서름한 느낌이 있었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과 주말 부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그곳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우체통을 한 번씩 돌며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집들은 조금 더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 낮에는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카토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차는 주차된 채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차들은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 있어 방치된 느낌을 주었고 차들이 거의 없던 곳에서는 그곳의 분위기가 매우 음침하고 설렁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그는 그 건물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의 우체통에 달아나서 전단지를 넣으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들어있던 우편문 안에는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이름은 거의 없는 이름일 것 같아서
그는 그 이름이 정말 실존하는 이름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기약 당시 그 사람의 주소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런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그 이름에 얽힐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으러 갔다. 그가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고 돌아가던 중 그는 또 다른 우연의 일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 그 기약했던 사람의 이름이 또 다른 복면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매우 기묘한 일이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후 그는 그 건물 주변을 계속 돌아보았고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건물은 매우 낡고 서름한 상태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흔적도 거의 없었다. 주차된 차도 없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그는 이곳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건물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내진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정체된 느낌을 주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다가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후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전단지를 꽂으려 했지만 그때는 더 이상 그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느꼈다. 전단지를 꽂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보았던 전기 계량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 계량기도 이상하게 단치된 느낌이었고 마치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고 그 건물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체통에 다다가 전단지를 넣으려던 순간 갑자기 그곳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똘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매우 특이하고 거의 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졌고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해보기로 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없었다. 그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는 의아해하며 이 건물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다시 그 건물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 건물의 1층에는 기밀번호로 잠긴 현관이 있었고 그는 그곳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보통 이런 곳은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예전의 번호키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번호를 입력하고 자물쇠를 돌려야만 문이 열리는 기계식 방식이었다. 그런 방식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이 건물은 여전히 그런 구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곳의 번호키는 오래되어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 번호키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예상보다 어렵게 번호를 맞춰야 했다. 결국 번호를 맞추지 못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그 건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보았고 등기부 등본에서 그 건물의 명의자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 건물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는 그 건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곳의 공동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공동 현관이 잠겨 있었고 전단지를 어디에 붙일지 고민이 되었다. 결국 그는 건물 앞에 있는 물에 전단지를 붙였다. 그때 후배가 그 건물의 번호키를 다시 눌러보기로 했다. 후배는 번호키가 손때가 묻어 있어 무언가 힌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배는 번호키를 눌러보았지만 예상보다 번호를 맞히는 것이 훨씬 어려웠다. 그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번호를 맞출 수 없었다. 그는 그 번호키를 조작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건물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이 건물에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번호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꾹닥꾹닥 눌러보았다. 결국 번호가 맞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모험심이 생기면서 속으로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했다.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방들이 일렬로 모인 복도식 구조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은 어두운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 건물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건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건물 내부는 매우 음산한 분위기였다. 공동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켜려고 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불이 켜지지 않자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겠지. 그는 자신에게 묻고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방 안을 둘러보니 양쪽에 있는 문 손잡이는 먼지로 덮여 있었다. 만약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그 손잡이는 자주 열고 닫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리가 없었다. 이 건물은 분명히 관리가 안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임에 틀림없었다. 그때 그는 이 건물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기분을 주었다. 이곳은 정말 기이한 곳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건물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고 관리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캐비넷을 열어보기로 했다. 캐비넷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렸고 잠금 장치가 열렸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다시 깜짝 놀랐다. 캐비넷 안에는 여러 사람의 손가락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고문을 당한 흔적이었다. 그가 그 장면을 보고 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금소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며 무엇을 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불안감과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너무나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살펴보았고 그때 또 다른 공포가 그를 휩쓸었다. 그는 손가락에 새겨진 지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색이 이상해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보니 실리콘 다락이 아닌 뚜렷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지문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그는 몇 번이고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것 같은 지문들이었고 그 자국이 계속 눈에 띄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손톱 끝까지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국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처음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손자 중얼거리며 그때 느껴지는 불쾌한 기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결국 캐비넷에 문을 닫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문을 닫고 나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나타날서도 계속해서 그 느낌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그 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며칠 후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고객이 차량 개발을 위해 방문했다. 고객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펜을 꺼내서 서류의 서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고객이 잠시 신경을 쓴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뭐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고객이 꺼낸 것은 놀랍게도 그가 앞서 볼 시계와 넥타이 그리고 다른 고급 액세서리들이었다. 고객은 이것들은 내가 몇 번이나 갔던 곳에서 샀다고 말하며 그가 여러 번 찾았던 가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두 번째 고객에 대해 떠오른 일이 있었다. 그 고객이 첫 번째 고객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고객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었던 것이 기억난다. 첫 번째 고객도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 없다고 했었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는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 고객이 빠뜨린 서류였다. 그 서류를 확인한 후 그는 무언가 더 큰 의무를 느끼게 되었다.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일이 전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는 두 번째 고객의 정보를 모아두고 다음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받았고 그 고객도 그것을 곧바로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다. 원불난 펜, 넥타이 핀, 그 명품샵에서 본 물건들, 그곳에서 고객이 자주 들렀다는 그 명품샵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혹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고 물어봤다. 고객은 멤버십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며 1층과 2층에 명품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곳과는 달라. 왜 고객은 다른 입구로 들어갔을까? 그런 의심을 품으며 그는 고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고객에게 문자로 명품관에 가실 때 할부 부탁드린다며 연락을 했다. 고객은 알았다 라고 답했지만 그 문자가 그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안겼다.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고객과의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자 그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 것 같다 조심스러워졌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고민을 계속했고 결국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현에게 상담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형은 그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형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형은 잠시 생각한 후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말했다. 형의 말을 들은 그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다시 고민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해 보였고 형은 자신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고립의 주소와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다. 고립들이 정말 사라졌다면 그들의 hin방을 찾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일상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결국 그는 현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기로 했다. 현,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은 잠시 생각한 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형의 말에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그냥 지나가자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상황을 더 지켜보려 했다. 혹시 고객들이 이번 일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한번 고객들과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일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이 사건을 끝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때 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야, 어제 물어본 그거 왜 그렇게 궁금했어?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형이 물었다. 그는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을 형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두 번째 고객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 그게 너무 이상해.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건 그쪽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야. 사람들은 사라져도 크게 찾아가지 않아. 그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했다.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져도 이름만 남아있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는 형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사람들은 이름만 남겨두고 사라지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형의 설명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객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형의 말을 더 깊이 생각했다. 형은 일어서 말했다. 우리는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많이 봤어.
그쪽 옆길은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는 현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혐은 그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단순히 실종 사건으로 끝낼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형의 조언을 받으며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와 주소지야.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한 후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혐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형의 말을 듣고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 영희는 살아있다. 그의 이름으로 과태료를 내고 중고차도 사고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혐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정보를 이용해 절대 잡히지 않도록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을 숨기고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혐은 계속해서 이건 그냥 괴담이야. 우리의 세상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라고 덧붙였다. 혐은 또 그에게 경고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묻지 마. 그냥 지나가라. 그쪽 업계에 대해 너무 깊게 알게 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 일을 더 이상 파고들지 마. 혐은 자신이 경험한 어두운 세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덧붙였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은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저 그런 이야기가 가볍게 지나가게 두는 게 낫다. 라고 말했다. 그는 현의 말을 들으며 이 이야기를 계속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알면 알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겠지.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현의 경고를 듣고 명품관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 후 고객들이 다시 명품을 꺼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명품관에 다시 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그 일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의 생활은 그 사건 이후로 조금씩 변해갔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크게 말하지 않았고 그 일을 다시 언급하는 일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있던 지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 비어있던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었다. 그는 이제 그 사건을 거의 잊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는 진지하게 궁금해졌다. 그가 이전에 겪었던 일이 과연 단순한 괴담에 불과한 것일까? 혹시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는 그 당시의 신입사원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때의 현익에 다시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익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현,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과연 괴담일까?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그렇지.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폄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고 살아나고 있을 뿐이다. 혐의 말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다. 치안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 생각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는 그 사건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형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들이 배운 것들이 전혀 인정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혐은 말했다. 한국은 많이 배웠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나라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상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식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상식에 맞는 대로 얘기하면서 싸우고 내가 맞다고 주장한다. 혐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탄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상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이 저지른 일을 무시하거나 넘어가게 된다. 혐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만 현실이 되고 그 상식 밖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처럼 내 상식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현실이고 진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 혐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 것인지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다. 더 큰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혐은 또 한 번 그에게 경고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묻지 마. 이런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쪽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면이 많아. 형의 말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형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이 사건을 놓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가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야만 한다. 이 일이 단순히 괴담이 아닌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내야 한다며 그는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할 준비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많은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혐은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우리는 치안이 좋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현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이 사건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이 괴담에 불과하다면 나는 그저 지나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고객들의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그는 다시 한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결심을 다졌다.